지난해였습니다. 이 사건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야, 이거 뭐 난리였었어요. 네, 근데 이제 대법원의 선고 결과가 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건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3명 살해하고 감이 온다. 킬러라 불린 남자입니다. 작년에 그 충남 서천이었었죠. 네, 서천입니다. 네, 서천경찰서에서 했었는데 그 60대 그 노인분이 이제 사망한 채 발견이 돼서 수사가 들어갔던 거였습니다. 근데 범인을 잡아보니까 아들이었고 이 아들이 또 이 노부부까지 살해하면서 총 3명을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2019년 작년이죠. 네. 1월 2일이 새 꼭두 새벽 꼭두의 새벽 꼭두 새벽두. 네. 1월 2일 날 충남 서천에 있는 한 가정집에 양쪽 다리를 흉기에 찔려가지고 숨져 있는 60대 남성이 발견돼요. 네. 그 당시에 이 시신에는 케첩, 네. 그 다음에 마요네즈 같은 게 뿌려져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둔기로도 맞았고 목으로도 졸린 거 이런 게 아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 살해를 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동안 뭐 발견이 안 되고 이분이 밖에 안 나오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제가 이 사건 이제 기억이 생생한데 연락이 안 된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경찰이 이제 가서 그 사망에 있는 걸 알게 됐고요. 네. 그러니까 수사 바로 들어가고 CCTV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 용의자를 특정을 한 겁니다. 네. 예. 사실 사건은 발견은 2019년 1월 2일이 됐지만 이 발견이 된 거는 사건 6일 만에 발견된 꽤 거니까요. 오랜만에 발견된 네,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 사실 12월 말에 맞아요. 아들이 찾아와서 이 아들이 벌인 범행인데요. 사실 이게 아까도 교수님 얘기하셨듯이 칼, 둔기, 그다음에 목까지 졸라서 모든 방법으로 또 그 가해를 했던 방법이 했고요. 좀 특이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케첩과 마요네즈가 주변에 뿌려져 있었고 또 그 피해자의 입 주변에 흰색 가루가 또 좀 있었고요. 대문은 잠겨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건 좀 의문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또. 하여튼 그 경찰이 이 아들을 특정을 한 거는 CCTV예요. 네. 집 앞에까지 간 건 아니고 집 멀리 쪽에서부터 걸어서 들어오는 그 CCTV가 그때 발견이 돼가지고 아들을 특정을 했고 아들을 추적 중에 있었는데 도망갔죠. 네. 언제 잡았냐면 4일 뒤에요. 1월 6일 날 16시 10분경에 부산역 인근에 있는 그 모텔에서 아들이 31살인데 그 아들을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를 했는데 그때 가방을 보니까 거기에도 사람 죽이려고 흉기를 준비하고 나가고 있었던. 맞습니다. 그때 그런 얘기했어요. 나 지금 작업하러 네. 살인하려고 나가는 길이었다고 순순히 얘기하고 수갑 찼어요. 네. 그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공범도 나와서 공범도 검거를 하게 되죠. 네. 그런데다가 이 친부를 살해하고 나서 도주하던 중에 네. 80대 그 인천에 살고 빌라에서 살고 있었던 아이, 80대 나쁜 노부부를 놈들이에요, 살해를 했다는 추가 범행을 본인들의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네, 피해자들이 주변하고 사람들하고 왕래가 없어서 아직 발견이 안 된 것 같다. 그렇습니다. 노인분들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까지 했는데요. 이때 수사관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CCTV에 네. 인천 쪽에서 그때 CCTV에 한 사람이 더 나온 거예요. 네. 아들 말고. 네. 다른 놈 하나가 나왔는데 그 놈은 34살이에요. 그럼 두 아들하고 그 34살 먹은 그 사람하고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냐? 아들이 이제 속을 좀 새기고 범죄자예요. 어떻게 보면. 교도소를 갔다 온 다음에 이 같이 인천에서 공범했던 34살 먹은 사람이 그 불법 출장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 사람 밑에서 일을 했던 겁니다. 네. 출소하고 나서 한 2달간.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 아버지 살해하고 난 이해가 할 수 없는 게 자기 아버지 살해하고 돈 좀 가지고 나오자는 거를 공범한테 제의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자식이 있을까요? 우리 아버지 죽이고 우리 아버지 죽이고 돈 좀 하러 갑시다. 뺏으러 갑시다. 이렇게 유인해서 가서 아버지를 죽이는 이런 자식이 이거 자식일까 이게? 뭐 실제로 그 지인이 이제 친구했던 지인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살아생전에 그 피해자 아버지가요.
며칠 전에 전화를 했었대요. 나 너무 불안하다고. 나 같이 살면 안 되냐. 우리 집 앞에 CCTV 좀 달아야 되겠다. 근데 오늘 우리 아들이 온다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이제 좀 감을 잡았다고 하긴 하는데요. 아버지 뭐가 감이 있으니까 아니 계속 전화해서 돈 달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계속 그 전화해서 돈 달라 했던 것 같고 거절하니까 막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쌍스러운 욕에다가 가만 안 있겠다고 어쩌고 하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자식이 불안했겠죠. 무섭고. 그런데 이런 때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그건 경찰에다 했어야 되거든요. 이건 사실 경찰에다가 그 아버지가 근데 가야 하려고 온다는 놈이 자식 새끼다 보니까 그렇죠. 차마 경찰에 말을 못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것도 부정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웃에다만 가까운 사람들한테만 얘기를 한 건데 가까운 그 이웃들도 좀 들어서 경찰이 얘기해 줬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또 아쉬워요. 예. 근데 또 그게 있잖아요. 아유,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남의 집인 일인데 또 아유 그 뭐 자식 부모 간인데 뭐 그럴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공범이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 여부도 사실 수사하는 과정에 네. 그 쟁점이었는데요. 예. 이때 아버지를 살해할 때 옆에 있었어요. 네, 이게 치자가루라는 말도 있고 고추냉이 가루라는 말도 있는데 이 피해자 입 주변에 하얀 가루가 묻어 있었어요. 그거를 아마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 냉이 가루 맞습니다. 고추냉이 가루를 주전자 물에다가 섞어 가지고 고문한 겁니다. 고문. 네. 이유 아시죠? 네, 그래서 교수님이 지난번에도 왜 다리 쪽에 그렇게 상처가 많이 네, 났나라는 다리, 얘기를 이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방송에서도 얘기했죠. 네, 그게 고문의 흔적이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 아버지를 상대로 고문했던 정황들이 나옵니다. 네. 이 아까 얘기했던 그 물고문이 네. 있었는데 이걸 지시했던 게 바로 같이 공범으로 거론된 B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추냉이 섞은 그 물주전자를 아들한테 주면서 야 이거 이용해서 아버지한테 비밀번호, 그다음에 귀금속 숨겨놓은 장소, 그다음에 통장 비밀번호 이거 알아내려고 이걸로 하면 부를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뒤에 다리 뒤에 그 아킬레스건인데 이런데 공격하고 했던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킨다고 한 그 아들놈은 뭐 그 얘기할 거 없죠. 그 사람이 아니죠. 그거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네. 그러고 그걸 시킨 그 이 공범 34살 먹은 이놈도 정말 나쁜 놈인 거죠. 결국은 이것저것 잘 안 되니까 살해한 거예요. 네. 네, 사실 니네 아버지 죽여서 우리가 한몫 챙기자라고 먼저 제안했던 것도 일단 B 씨로 밝혀졌고요. 그다음에 살해 현장에서 발견됐던 케첩과 마요네즈를 뿌린 것도 그거 증거인멸 목적으로 부린 겁니다. 네, 그게 나중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냄새, 그러니까 피 냄새 이런 것들을 그렇죠. 상쇄하기 위해서 케첩이나 마요네즈를 뿌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효과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일단 아버지가 이제 뭐 아마 비밀번호나 이런 부분들을 네. 얘기하지 않았던 것 안 했던 같아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신용카드를 가지고 이제 돈을 빼가지고 뭐 하는 그러고 나서 아버지 범행하고 한 300만 원씩 나눠 가졌어요. 두 놈이서. 그리고 이제 인천 가서 범행하는 과정에서 요 공범 요놈이 드러나게 된 거고요. 네. 예. 그리고는 이제 헤어졌던 것 같습니다. 각각 찢어진 것 같은데요. 아버지 재산이 한 30억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놈이 그 아들놈이 아버지가 내가 교도소에서 출소하고는 돈 좀 준다고 그랬는데 뭐 일할 수 있는 거 가게 같은 거 하는 거 좀 지원해 준다고 그래놓고 아버지가 싹 오리발 깐다. 우리 아버지 부자인데 이러니까 내 아버지 죽이고 우리 한 10억 땡기자. 뭐 이런 식으로 이놈이 이제 꼬드겨 가지고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살해하게 만든 네. 그런 케이스였죠. 그래서 그러면 아버지 경제적인 이유 말고도 너가 살해한 이유가 있냐라고 했을 때 이건 일방적이지만 하여튼 뭐라고 얘기했죠? 네, 예. 이 A 같은 경우는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나한테 성적 수치심을 줬다. 그리고 폭행도 했었고 또 엄마하고 이혼까지 했기 때문에 난 증오심이 아버지에 대해서 컸다라고까지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 세상의 폐륜화, 네. 이 짐승만 또 못한 그 아들놈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뭐 어렸을 때 진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했는지 폭행을 했는지 그 여부는 밝혀진 바 없고요. 네. 그럼 엄마하고 이혼한 거는 있었어요. 그 엄마하고 어머니하고 이혼한 것 때문에 증오가 커졌다는 거는 뭐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이해는 가지만 그렇다고 그게 아버지 살해의 이유가 될 수는 없죠. 근데 더 진짜 아찔했던 건 뭐냐면
계속 살인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그 타겟 중에 하나가 바로 어머니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가족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놈 입장에서는 자신을 부모들이 버렸다고 인식한 것 같기도 해요. 얘는 그 2018년도에 어떤 다른 범행을 해가지고 이 복역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출소하고 나서 사업자금 2천만 원 달라고 편지를 계속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주니까 아버지가 불안했던 거예요. 안 봐도 뻔하잖아요. 그 편지 쓰고 막 가만 안 있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사람들한테 불안해 죽겠다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요, 여기서 공범임이 다 드러났던 B 씨는 오히려 네. 재판 과정에서 나는 절대 지시한 적이 없다. 나는 무서워서 따라했다라는 식으로 재판 과정에서 밝혔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부친을 살해하는 A 씨가 난 너무 두려웠고 돕지 않으면 안마 시술소를 신고하고 살해하겠다고 협박해서 나는 따라다녔다. 네, 따라다닌 것뿐이다. 난 무서워서 같이 한 것뿐이다라고 했는데 예. 이게 발칵 뒤집힐 만한 녹취가 나옵니다. 녹취록 나왔죠. 네. 거기에서 그 형이라는 놈, 그 불법 안마 시술소 운영하던 놈이 이 아들한테 킬러라고 불러요. 네. 어이 킬러 하면서 자수하면 멋이 없지. 범행을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안 돼. 끝까지 내밀어. 이런 식으로 이제 도주하는 과정에 네. 이 얘기를 했던 게 녹화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잡히면 나는 너 단독 범행으로 한 걸로 해라. 그렇죠. 이런 식의 또 얘기들이 다 돌았다고 합니다. 맞춰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헤어진 이후에 이제 통화하면서 나는 이제 지금부터 돌아다니면서 뭐 사람들 마구 죽이겠다. 자수하는 것보다는 이판사판 그냥 막 죽이다 보면 저 재판에서 심신미약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또 그렇다면 타겟을 이제 본인들이 아마 생각을 했을 텐데 그 중에 마사지 업소 종업원을 본인이 타겟으로 많이 생각을 했대요. 이유는 마사지 종업원들이 돈이 많다. 50명을 살해해서 도주 자금을 마련한 뒤에 해외로 도피하겠다. 라는 이런 계획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이거 완전히 내가 판단할 때 잘못했으면 연살인범 될 뻔했어요. 네, 실제로 그 마사지 종업원들을 접촉을 했었는데 한 2번 정도인가요? 네. 하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 타겟으로 넘어가는 중에 이제 사실 검거가 된 거였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마사지 업소 종업원들 죽이려고 시도를 했는데 여건이 안 맞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 과정에서 인천으로 넘어갔던 거고요. 그래서 인천에 가고 그 불쌍한 노부부를 살해하는 아무 이유도 없이 들어가서 뭐 돈하고 뭐 몇 푼 뺏긴 뺐었습니다만은 노인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형태였다 그러는데 그분들 그 살해하고 뺏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 불법 안마 시술소 운영하던 그 형놈 네. 그놈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했던 거라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말은요. 아버지 살해할 땐 몰랐는데 더 해보니까 감이 왔어. 딱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살해하고 인천에 가고 노부부 살해했잖아요, 그놈이. 네. 그러니까 아버지 살해할 때는 잘 몰랐는데 인천 노부부 두 사람 살해해 보니까 이제는 감이 왔다. 이 감이 온다는 게 뭐예요? 살인에 대해서 감이 왔다는 소리예요. 이거 끔찍한 얘기입니다. 이대로 가면 한 200명은 더 죽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대요. 이거 진짜 끔찍한 얘기예요. 더 무서웠던 거는 아버지가 서천에 살고 있었고 인천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검거됐던 데가 부산인데 네. 부산에서도 살해 계획을 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걸로 이제 사람들 죽이러 간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전국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쉽게 발각이 안 됐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에요. 만약에 못 잡았다면. 이게요. 딱 유영철이 사건이 될 뻔했어요. 네. 어떤 거였냐면 이놈이 부산에 가가지고 인천 쪽에서 저 불법 마사지 업소 종업원들 대상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실패했죠. 네. 실패하니까 노부부 집에 들어가서 범행했죠. 네. 거기서 도주해가지고 바로 부산으로 갔단 말이에요. 부산에서도 그 수법은 버리지 않았어요. 불법 안마 시술소 운영하던 놈의 경험에 따라서 전화해서 부르는 거예요. 유영철이가 그렇게 했잖아요. 네. 그 불러서 이제 몇 시간 전까지도 그 휴대전화로 그 인근에 있는 불법 그 전단지 같은 거 주워 가지고 와서 거기 전화 계속 하고 있었대요. 그게 만약에 속된 말로 딱 이게 그 매치가 됐으면 유영철이 마냥 그 불려 들어가갖고 저 안마 사실 말이 안마지 안마 아니잖아요. 성매매나 마찬가지 성매매죠 사실.
그 여성들 가서 죽을 뻔했어요. 유영철이처럼. 그런데 그래도 걸린 게 제대로 딱 빨리 걸린 겁니다. 이거 늦었으면 살인사건 꽤 났어요. 저는 이게 첫 번째 범죄가 아버지 살해였기 때문에 네. 그래도 특정이 될 수 있었던 거지 80대 노부부는 사실 특정도 거의 안 됐었던 못했었어요. 예.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안마시술소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이 계속 뭐 당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피해자가 나왔을지 끔찍합니다. 그래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예. 네, 작년부터 2019년부터 이런 재판들이 있었는데 사실 검찰에서는 사형하고 무기징역, 그러니까 그렇죠. A 씨, 그러니까 아들한테는 사형, 사형. 그다음 공범한테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는데 재판부는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각각. 많이 깎아줬죠. 뭐 네. 이 정도에 만족했어야 되는데 바로 항소를 했더라고요. 3명을 살해했는데 결국은 사형은 안 나오네요. 그죠? 그렇게 네. 잔인하게 이 폐륜 범죄 혈육인 아버지를 그토록 잔인하게 살해하고 그 다음에 아무 이유도 없는 그 인천에 가서 노부부를 잔인하게 살해한 3명을 살해한 이 새끼도 이런 놈도 무기징역 주고요. 그거를 엄밀히 얘기하면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한 그 불법 안마시술소 운영하던 형놈 34살 먹은 놈 그 새끼한테도 30년밖에 안 줬어요. 그러자마자 진짜 김유희 프로파일러 말씀하신 대로 바로 또 항소했어요. 양심마저도 없어요 이 새끼들은. 그런데다가 항소심에서요 이 아들 A 씨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내가 B 씨 꼬임에 넘어가서 이렇게 된 거였다. 나 사람답게 살고 싶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뭐 항소심 재판에도 출석 안 하고 개겼었대요 그 아들놈 새끼가. 근데 선고기일에 나와서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네. 사람답게 살고 싶다. 검찰은 여전히 1심같이 사형 구형했었죠. 네. 그래도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에서는 마찬가지로 무기징역.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킨 놈 있잖아요. 네. 그 새끼는 30년에서 10년 늘렸어요. 네. 그거는 그나마 40년 받았습니다. 맥시멈 받은 거죠. 원래는 유기징역은 30년이에요. 근데 특강법에 의해서 이제 추가될 수 있어가지고 40년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아주 50년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괘씸했던 거죠 재판부에서. 아니 어디 또 항소를 하면서 이렇게 자기 반성도 안 해라는 건데 또 대법원에 상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네, 받아주지 않았고요. 기각됐고 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놈은 무기징역. 네. 그 다음에 이 시킨 놈, 그 놈은 징역 40년.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던 그런 사건인데 이거는 오늘 이슈 사건으로 김유희 프로파일러하고 저하고 잠깐 다뤘는데요. 이거는 어차피 전체 어떤 과정을 다시 조사를 해서 대한민국 살인사건 범주에 넣고 이걸 한번 우리가 브리핑 한번 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네. 이건 아마 결국은 저희가 이거 분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료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사람을 3명이나 죽인 연살인만 범이잖아요. 또 계속 죽이려고 부산까지 내려가서 유인하고 유영철이처럼 안마하는 여성들. 그렇죠. 그 그런데다가 과정, 아버지를 자독하게 고문까지 했다는 이건 게 사람은 제가 그 고문 이 사건 발생했을 때 제가 네.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고문했다고. 네. 예. 이런 이게 인면수심도 있네요. 네. 서글프네요. 예. 이제 마지막 사건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미제 사건 될 뻔. 14년 전 성폭행 미수범 이것에 딱 걸렸다였는데요. 네. 14년 전에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예. 여성 직원이 누군가가 벽돌로 맞아서요. 성폭행을 또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 사건은 미제 사건이 미제 됐었습니다. 사건이 된 거죠? 그때 당시 범인이 검거가 안 돼서요. 근데 이 사건이 14년 만에 바로 잡혔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놈이 2006년도예요. 네. 2006년도에 서울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이제 그 근무하던 그 여성 네. 도우미인지 아니면 그냥 뭐 날려주는 일반 종업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그 직원이라고 얘기 나왔으니까 직원 이 여성의 머리를 미리 준비했던 벽돌로 내리쳐 갖고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기절 상태에 빠진 거죠. 머리 내리치니까 그 이후에 이제 성폭행을 시도했어요. 네.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맥주병 깨가지고 그 여성 얼굴 긁기도 네. 했었어요.
긋기도 했었는데 그리고 이거 이제 못 잡았는데 네. 그때 DNA는 채취를 해놨던 채취를 거예요. 했었어요. 근데 그 DNA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 범인이 다른 범죄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대조를 해보니까 올해 3월이죠. 3월에 또 대조 작업을 딱 했더니 이 사람이 바로 14년 전에 그 성폭행 미수 사건의 범인이었던 거죠. 이게 원칙적으로는 저 10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2006년에 발생해서 성폭행 저거는 10년. 10년이에요. 근데 공소시효가 2016년이면 끝나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지금 좀 잡혔으면 이건 처벌 못 하잖아요. 공소시효 근데 지났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네. 예, 성폭력 특례법이 법이 바뀌었죠. 네. 그 현장에 DNA 등 증거가 확보가 된다면 그 경우는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잖아요. 네. 그걸 확보해 있으면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해요. 그러니까 예. 앞으로도 더 4년 정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 뭐냐면요. 혹시라도 성폭행을 당했을 때 신고를 또 꺼리시거나 혹시 범인은 안 잡힐까 봐 고민하시고 또 공소시효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때 DNA 증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맞아요. 싶은 거예요. 성폭력 특례법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친고죄가 없어졌다는 거. 성범죄는 꼭 고소장이 있어야지 우리가 수사할 수 있었는데 그거 네, 자체가 아예 사라진 없었죠. 거 제일 컸고요. 두 번째 이제 이 법에서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 현장에 DNA 등 증거, 과학적인 증거가 확보가 된다면 공소시효를 10년이잖아요. 10년 더 연장하라는 거예요. 20년 동안 수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거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어렸을 때 아주 나이가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하면 성인이 된 다음에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게 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13살짜리가 성폭행을 당했어. 그러면 걔한테 당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이어지는 게 아니고 그 아이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진행이 안 돼요. 그 아이가 19세가 딱 되는 순간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굉장히 넓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중요한 네. 성폭력 특례법입니다. 그게. 이게 혹시라도 망설이시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런 거 보시고 좀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고 또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범인이 잡혔어요. 범인이 잡혀서 이제 그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진짜 재판에서 또 뻔뻔하게 또 나옵니다. 예. 나 술을 너무 취해가지고요. 기억이 안 나요. 꼭 이 새끼들 술 처먹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꼭. 그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습니다라고 심신미약을 주장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노래방에 들어가서 내부를 탐색하고 계획범죄예요. 네. 내부를 탐색하고 나와서 네. 일단 나와요. 한번 싹 둘러보고 나와가지고 벽돌 하나 준비해서 다시 들어가요. 네. 그리고 들어가서 범행을 했다면 이게 우발범죄입니까? 완전히 이거는 타겟팅 해가지고 아주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인정 안 해줬어요. 그런데다 이 노래방에서 피해자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도 했었고요. 예. 피해자가 생각했을 때 술은 마셨지만 그렇게 심하게 취하지 않았었다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거짓말이죠. 네. 술 취했다는 것도. 기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재판부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이게 공소시효가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동안 연장된다는 규정에 의해서 네. 이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남성이요. 실제로 이번에 다른 범죄로 들어왔다고 했는데 이 다른 범죄도 성폭행 혐의였어요. 참 나쁜 놈이야 이게. 어디 가서 개벌을 못 주는 거예요. 이 재판부에서 8년을 선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향후 7년간은 아동 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까지 함께 명령을 했는데 전 여기서 이 말 한번 교수님 읽어주세요. 재판부 말이 저는 너무 그동안 범행에 대해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은 채 살아온 것으로 보이지만 네. 피해자는 14년 동안 피해자예요. 14년 동안 범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그 당시에 8일 만에 의식을 회복하는 동 아마 벽돌로 맞았기 때문에 그랬겠죠. 네. 의식하는 등 약 73일간의 입원 치료를 받았고 얼굴에 남은 흉터 이게 진짜
여성 입장에서는 엄청난 거죠 이거. 너무 커요, 교수님. 얼굴에 남은 흉터로 인해서 자녀 양육도 못하고 사회생활도 못하는 등 일상적 삶을 송두리째 빼앗겠다. 그 피해자의 고통과 피해를 고려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는요 PTSD와 공황장애를 겪었다고 그렇겠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나는 기억도 안 난다. 14년 전에 술을 먹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쁜 놈의 새끼가.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정말 너무 뻔뻔하고 또 죄의식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8년을 선고했는데 이 여성은 14년 동안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그렇죠. 자신을 가해한 사람을 14년간 못 잡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어요. 지금이라도 이 범인 검거했으니까 그동안 쌓였던 한 푸시고 용기 내시고 이제 이렇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14년간 동안이나 이 범인을 검거해주지 못한 우리 이 경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유야를 막론하고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네. 있어야 되겠죠. 이 범인 38살입니다 현재. 근데 그렇다면 14년째면 당시에 24살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 네. 하여튼 법이 바뀌어 가지고 성공을 거두는 사례가 꽤 있어요. 네. DNA 유전자 은행이 만들어지면서 전국에 있는 이제 인간 쓰레기 발발이라고 불리는 성폭행범들 다 검거됐잖아요. 네. 그 새끼들 요즘에 거의 씨발렸어요. 거의 설거지했어요 진짜. 이제 그런 짓 하면 다 걸리죠. 네. 정말 잡혀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하여튼 피해 여성분 힘내십시오. 용기 내시고 절대 본인 잘못한 거 없고 본인 책임질 거 없어요. 경찰이 늦게 잡아줘서 그동안 마음고생 너무 심했던 거고요. 네. 경찰은 이 담당 경찰관들 지금이라도 잡아서 다행이지만 미안한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어요. 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